국방부가 5.18 당시 광주행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건을 조사할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광주 민주화 운동 조사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TF는 사건의 핵심인 발포 명령자와 광주 시민 피해 상황 등 사실상의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댓글 하나에 5,000원, 게시글 한 건에 10,000원 등 가격표를 만들어 그대로 국가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4대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국정원 여론 공작에 동원된 아이디 3,500여 개의 신원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뇌물 공여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등의 여파로 한중 관계가 여전히 냉랭합니다. 중국 교민사회는 수교일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고 지난 1년 사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한국 식당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하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호우주의보, 강원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지만 남부지방은 울산의 기온 36.1도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릴리안 생리대의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 3,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조업체인 깨끗한 나라 측은 생리대 생산을 일시 중단했고 식약처는 5개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 망상에 의한 살인으로 알려졌던 지난 6월 인터넷 수리기사 살해 사건의 이면을 사건 플러스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을 자백했던 범인은 재판이 시작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가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5.18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단 이외의 별도의 조직입니다. 5.18 당시 군의 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재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그 명령은 어떻게 전달돼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또 광주 시민들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조사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0년 광주에 대한 조사는 이미 3차례가 있었지만 발포 명령자는커녕 정확한 사망자 수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실 관건은 군에 있었는데 이번에 군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37년 만에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가 일단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저녁 국방전략회의를 주재하다가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부 자체 TF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국방전략회의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기무사령관과 방위사업청장까지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하는 화상회의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송 장관이 별도 TF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5.18 진상규명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려질 국방부 차관주도 특별조사단과 육군 참모총장 중심의 TF가 양대 축이 돼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TF의 경우엔 문 대통령이 지시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외에도 폭넓은 진상규명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5.18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게 될 발포 명령자 규명이나 실종자 안매장지 유해 발굴 작업 등도 TF가 미리 준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방부는 TF에 5.18 기록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국방부는 5.18 진상규명 특별조사단 그리고 이렇게 국방부 자체 TF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5.18 전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해서 그 배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국방부가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조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군은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980년 5월 당시의 기록을 최대한 많이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 있는 문서자료실이나 과거 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생산한 마이크로필름 원본을 특별조사단에게 필요에 한해서 직접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서자료실이나 마이크로필름에는 사실 비밀로 분리될 자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직접 공개가 가능할까요? 네, 이 문서자료실에는 과거 계엄군의 작전일지나 이 보안사, 즉 기무사의 보고자료와 같은 군 기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조사단 구성원 일부에게 비밀 취급 인가권, 그러니까 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 혹은 이 특별조사단의 입회하에 군의 비밀 취급 인가자들이 먼저 이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시에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비밀을 해제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전 조사 때마다 이 군의 비협조로 인해서 진상규명이 잘 안 됐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된 바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어제 특별조사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5.18 관련 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에는 외부의 조사 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과거의 왜곡이나 조작, 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일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당시 가해자였던 국방부가 스스로 조사에 나서는데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또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전투기의 출격대기, 헬기 사격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류를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내부 저항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해드릴 때 기대가 된다면서도 일단은이라는 전제를 자꾸 붙이곤 합니다. 근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금 5.18 시민단체라든가 외부 전문가의 합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신예원 기자가 얘기한 데에 따르면 조사단 구성부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TF를 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사실상 이 5.18과 관련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 전투기 출격대기나 군의 사격과 같은 헬기 사격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발표 명령자가 누군지, 이 명령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도 일단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합류를 하되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그곳에 이 국방부의 특별조사단을 합류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군은 그동안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까지 모두 찾아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군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군부 정권이나 혹은 그 이후에 조작됐거나 왜곡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공수여단의 5월 20일자 전투 상보입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11대대는 광주 금남로, 12대대는 광주역, 13대대는 광주시청에 주둔하며 폭도들과 대치했다고 나옵니다. 같은 날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의 작전 일지와 비교해봤습니다. 11대대는 광주 금남로 인근으로 같았지만 12대대는 광주시청, 13대대는 광주 일고로 돼 있습니다. 같은 날 두 개의 군 기록이 다른 겁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공수여단은 이날 오후 11시 광주역 앞에서 첫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군이 기록상의 위치를 조작한 겁니다. 실제 이 시간 전에 군 병력은 광주역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군은 광주역 근처의 대치가 심각해 이곳에 병력을 배치했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을 향한 발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11특전여단의 5월 20일자 전투상보에는
13시부터 폭도들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소총 사격을 하면서 계엄군을 공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와 조준 사격을 했던 시각이었습니다. 보안사 조직들이 5.18 군 기록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군에 불리한 자료들은 애곡했다라는 게 지난 과거사의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 때문에 군의 미공개 자료 조사 때 반드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리어 군의 미공개 기록이 당시 군의 논리와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5.18 진상조사 시도 때마다 계속 되풀이되어 온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군의 움직임은 북한 대비용이었다, 비상계엄령에 따른 조치였다, 이런 주장들이죠. 저희가 보도한 전투기 출격 대기와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JTBC가 인터뷰한 당시 조종사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 몇 가지만 봐도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사천의 비행단에서 출격대기 명령을 받았던 예비역 장군은 당시 항공기 상태론 북한까지 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37이라는 그 비행기로는요, 그 무장으로 그 항공기 사이즈로 연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갈 수도 없으며, 당시 대기했던 항공기 A-37B는 폭탄과 기관총을 장착할 경우 작전 행동 반경이 230km 정도입니다. 사천에서 뜨면 충남 천안 정도까지만 작전이 가능한 겁니다. 북한 대비용이라면 무거운 공대지 폭탄이 아니라 가볍고 공중전에 필요한 공대공 무기를 장착했어야 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했다면 무장을 공대공 무장을 해야지 공대지 무장을 할 수가 없죠. 출격 대기 명령이 오후 5시쯤 해제됐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의 위협과 계엄령 확대로 인한 작전 대기였다면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대기가 계속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방 양평에 있던 육군 24단 병력 4천여 명을 후방 광주로 투입된 점도 대북 대비 태세라고 하긴 힘든 병력 운영입니다. 게다가 CIA 문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도 북한의 도발 준비 정황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국정원의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한 JTBC의 취재도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댓글 부대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이 댓글 활동별로 일종의 가격표까지 만들어 놓고 돈을 지급했던 사실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댓글을 달면 5,000원을 주고 긴 게시글을 쓰면 그 2배 이상을 주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돈은 물론 모두 국민의 세금이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가격표처럼 댓글 부대원들의 온라인 활동별 액수를 미리 책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돈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나 댓글에 찬성이나 반대를 클릭한 경우엔 건당 500원만 주지만 댓글을 직접 쓰면 5,000원,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면 10,000원 이상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한 겁니다. 이렇게 가격표대로 돈을 지급할 때 국정원은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매달 각 팀장들을 통해 돈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흔적을 없애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 처음 만들어진 댓글 부대는 2012년 30개 팀까지 불어났고 이 팀들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많게는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각 팀장이 이렇게 받은 돈을 팀원들과 배분하는 과정에선 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팀장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건건이 돈을 준 댓글 부대가 운영된 게 무려 3년이 넘는데 어떻게 30개나 되는 팀 중에 단 한 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저희 취재 결과 그 비밀은 국정원의 엄격한 팀장 관리에 있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은 이들 팀장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심지어 팀원들에게는 댓글 활동이 국정원 일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댓글 부대를 팀장들을 통해 철저히 비밀리에 관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30명의 팀장들에 대해선 신원 조회를 하고
보안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도 모두 쓰도록 했습니다. 직접 돈을 받게 되는 팀장이 국정원과의 관계를 외부에 알릴 경우 댓글 부대가 활동을 못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입단속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팀장들에게 댓글 작업이 국정원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도 비밀에 붙이도록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정원과 검찰은 말단 댓글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혜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도 댓글 작업을 한 사람들은 국정원이 시킨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재수사는 이들 댓글 부대 민간인 팀장 30명과 국정원의 거래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 업체들까지 모두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에 동원된 3,500여 개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를 확보해서 분석에 나선 것입니다. 또 수사 의뢰된 30명의 댓글 팀장들이 주변인 명의를 도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첫 압수수색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해외에 본사를 둔 트위터와 이미 사업을 접은 야후를 제외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3개사가 대상입니다. 앞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조작은 2009년 5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음 아고라에 대한 대응팀 9개를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다른 포털로 확대되고 트위터 전담팀까지 생겨나 아이디 3,500여 개를 동원해 활동한 것으로 지금까지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게시글 분석에 나섰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실제 게시자를 가려내고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검찰은 기존에 수사 의뢰된 30명의 팀장들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 주변인 명의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장급 중 신원 확인이 된 인물은 지금까지 20여 명으로 나머지 일부는 이미 숨지거나 해외로 나가 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팀장 여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렇게 속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오는 30일 예정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심을 미뤄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국정원 민간인 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서 재판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등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판단입니다. 반면에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일이었고 자금 지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일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내일 재판 절차를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 재판부가 194호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알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와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먼저 5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 판단 여부를 설명합니다. 뇌물 공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먼저 긴 시간을 들여 판단 이유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치고 나면 형량을 정한 이유인 양형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 4명에겐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에선 재판부 쪽에서 볼 때 왼쪽에 삼성 측 피고인 5명이, 오른쪽에 특검 측이 자리 잡습니다. 방청석의 경우 총 150석 중 일반석 30석과 취재진석 46석을 빼고 74석엔
사건 관계인이나 피고인 가족 등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선고 준비를 마치면서 이제 재판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첫 공판부터 결심까지 53차례에 걸쳐 열릴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동안 출석한 증인은 모두 59명. 공판마다 한두 명꼴로 증인이 출석해 뇌물공여죄 등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증인들 중엔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인 정재찬, 김상조 위원장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인한 반면 김상조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인이 없었다면 삼성 승계가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차관들도 증언대에 불려 나왔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전 차관은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종 문체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정유라 지원을 요구한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의 정점을 이룬 건 정유라 씨였습니다. 그동안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정 씨가 재판 당일 깜짝 등장해 삼성의 승마 지원과 말세탁 과정을 진술한 겁니다. 삼성 측은 정 씨가 다른 곳에서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심증을 충분히 형성했다고 밝혔고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교 25년 관련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주고받은 축하의 이면에는 분명히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 외교와 중국 교민 사회는 수교일에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교민들이 운영하는 한인 식당의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식당이었던 중국 식당입니다. 떡볶이를 팔던 식당은 새 주인을 찾는다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좌석을 채운 한국 식당을 찾기 어렵고 지난 1년 사이 식당의 50%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은 약 한 35% 정도의 하락, 그다음에 대련이나 그다음에 심양, 그다음에 우리 동부 삼성, 그다음에 상해 쪽은 약 한 40% 이상을 하락을 했고요. 베이징 코리안타운 왕징의 식당 갑니다. 한식 미식성이라는 간판에서 한식 두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수교 25주년 한중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이곳이 집회 장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얼른 뛰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서울자 간판을 띄게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 내 판매량이 46.7% 급감한 현대 기아차와 같이 기업 실적 부진은 철수로 이어졌고 한국 학교 재학생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재학생 수가 많았던 2015년에 비해서 올해 100여 명 정도의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한화로 400만 원이 넘던 왕징의 200제곱미터 아파트의 월 임대료도 10% 가까이 내렸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태죠. 집이 손님을 선택을 했어요. 한중우의 천병 역할을 해왔던 중국 교민들은 어렵지만 상호 존중의 초심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문화재 반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혹은 미국을 떠올리실 텐데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은 같은 국내, 그것도 청와대와 경주 간의 얘기입니다. 청와대 안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조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총독에게 상납하기 위해서 일본인이 경주에서 서울로 옮긴 겁니다. 경주는 돌려달라 했고 청와대는 조사해서 맞으면 돌려준다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안에 위치한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석불좌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불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과 관저 뒤편에 도보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이라가 우리 문화재를 마음대로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 총독에게 상납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경주에서 총독 관저로 옮겨졌고 1927년 경복궁에 새 총독 관저가 신축되면서 현재의 위치에 가게 된 겁니다. 최근 경주 불교계와 문화단체 등은 이 불상을 경주로 반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책 중 불상을 보고 문화재청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주 남산의 불상이나 그 지역 암석과 재질이 같은지, 불상 제작 기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모두 조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주에 있던 것이 맞으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원위치에 돌려놓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홍콩에서 자동차를 쓰러뜨리고 마카오에서만 9명을 사망하게 한 올해 최강 태풍 하토가 중국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이번에도 트럭을 넘어뜨리고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재산 피해가 우리 돈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강풍에 쓰러지려는 트럭을 한 남성이 몸으로 버텨봅니다. 트럭이 결국 바람에 넘어가고 남성은 그 밑에 깔립니다. 홍콩을 거쳐 마카오 등 중국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하토에 가로수도, 박스도, 대형 크레인도 버티지 못합니다. 유리창 곳곳이 깨져 있고 공사 현장의 안전 작업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올해 처음 홍색 경보를 발령했는데 태풍 경보 중 가장 강한 단계입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로 손쓸 틈 없이 물이 들어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咁佢又話後來話翻俾我聽咧，好似有2個人仲係韞喺裏邊，但係而家仲未知生死。 24일 현재 마카오에선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광동에선 4명이 숨졌고 2만 7천여 명이 임시 거처로 대피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전력 공급 중단으로 200만 가구에서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등 도시 기능도 마비됐습니다. 앞서 홍콩 언론은 하토가 53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고 피해 규모가 우리 돈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하토가 북서쪽 내륙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 태풍 하토는 멀리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웬만해선 열지 않는 소양댐 수문을 열 뻔했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대구 낮 기온 35.5도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등산객이 소방 로프에 의존해 계곡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강원도 정선의 덕산기 계곡에서 등산객 33명이 일시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춘천에서는 한때 시간당 5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에 물이 들어차 자동차 정비소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하루 새 홍천과 하천 등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지역 폭우로 소양강댐 수위가 제한 수위 가까이 올라 수자원공사는 한때 수문 개방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몰려온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관통하며 많은 비를 뿌린 겁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들어 서울과 경기 남부로 확대됐고 오후 늦게는 충청 지역에도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무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5.5도, 부산 32.9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 그치겠지만 내일 오전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개면서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영국을 발칵 뒤집은 간염 바이러스 소시지가 국내에도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당분간 유럽산 소시지는 꼭 익혀 드셔야겠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영국을 2형 간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시지는 독일산과 네덜란드산입니다. 소시지 가공 때 사용된 돼지피가 간염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독일산 소시지가 올 들어 12톤가량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유럽산 소시지 수입량의 3% 수준입니다. 국내에 수입된 소시지는 대부분 냉동 제품이어서 해동 과정에서 열을 가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도 문제의 독일 소시지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입량 중 일부가 냉장 상태로 수입돼 레스토랑 등에서 덜 익힌 상태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된 독일산 소시지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폐기할 방침입니다. 이형 간염은 건강한 사람은 감기와 같은 증상 정도로 끝나지만 임신부는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바이러스가 70도씨 이상에서 죽기 때문에 유럽산 소시지는 반드시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했던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들이 겪은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3,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보면 생리 주기가 변하거나 생리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는 릴리안 제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한 5, 6일 정도씩 이제 했거든요. 하루씩 줄어들더니 3일에서 만 하루밖에 안 할 정도로. 오늘 여성환경연대가 연 기자회견에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다는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2, 3주마다 또 7, 8주마다 한 번으로 변하기도 하고 3개월 동안 한 번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가 만 이틀 동안 받은 3,009건의 피해 제보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생리기간이 줄었다고 답했고 생리혈의 양이 적어졌다는 응답은 85%에 달했습니다. 생리 주기가 변했다는 응답은 74.3%, 생리통이 심해졌다고 답한 제보자는 68%였습니다. 어제 환불 조치를 시작한 깨끗한 나라는 아예 생리대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불안이 계속되자 정확한 부작용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생산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끗한 나라와 함께 시중 생리대 유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개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내일 산부인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생리대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MBC에서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가결될 가능성은 큽니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회유책도 내놓았습니다. KBS에서도 기자와 PD들이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제작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MBC의 총파업 찬반 투표는 엿새간 진행됩니다. 이미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전 직종에 걸쳐 350여 명이 제작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라디오 PD 40명도 오늘 성명을 통해 오는 28일 오전 5시부터 제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7개 지역의 노조 지부 역시 오늘 긴급 총회를 하고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2년 낙하산 논란 이후 5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김장겸 사장 등 현 경영진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문호철 보도국장은 확대 간부 회의 직후 회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최대한 조속히 즉각 실시할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 서울 지역의 기자협회도 제작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방송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28일까지 고대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KBS 전국 기자협회도 오늘부터 이틀간 제작 거부를 위한 찬반 투표를 합니다. 또 KBS PD협회도 30일부터 제작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1,000명이 넘는 기자와 PD가 제작 거부에 동참하게 됩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진행해온 MBC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결과 발표에 앞서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MBC 경영진의 부당 노동 행위 혐의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김 사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 거예요? 일반 경찰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니까. 여기 특사경들이니까.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출석을 거부하던 안광한 전 사장은 오늘 오후 예고 없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장겸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성폭력으로 현직 고위 외교관 2명이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외교부 산하기관의 간부가 또다시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코이카 고위 간부가 지난 3월 코스타리카의 현장 점검을 갔다가 현지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인데 외교부는 재감사를 거쳐서 이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 실장급 간부 A씨는 해외 봉사단 신규 파견을 위한 현장 점검차 코스타리카에 갔습니다. A씨는 현지 사무소 직원들과 회식을 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인턴을 동료 여직원 방에 재우겠다고 한 뒤 자신이 묵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만취한 뒤 사라진 인턴을 찾기 위해 다른 직원들이 인턴의 소재를 A씨에게 묻기도 했으나 A씨는 자신의 방에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A씨는 문을 열었고 방 안에선 만취한 인턴이 발견됐습니다. 코이카는 현지 조사를 나가려 했으나 A씨가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코이카는 내부 규정상 면직이 불가능한데도 사표를 받아들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외교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했고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표를 받아준 코이카 인사담당 실장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2012년부터 중동 지역 공관의 대사대리로 근무하면서 관절을 비싼 값으로 이면 계약해 3천만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B씨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외교관 출신이지만 현재는 지자체 국제관계자문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지난 5월에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에서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 달간 조업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직원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 5월 크레인 충돌 사고 후 조업이 중단되자 그동안 지급했던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대로라면 일당 14만 원을 받던 김모 씨의 경우 하루 휴업수당은 9만 8천 원입니다. 조업 중단 중 평일인 22일을 일했다면 215만 6천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나온 돈은 16만 6,500원이었습니다. 최소 200만 원은 나와야 되는데 괘씸하죠. 그거는 안 주니까 뭐 될 수 있겠어요. 저희 소속 하청업체에 따라선 아예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최근 사고가 난 STX조선 근로자들을 걱정합니다. 그래도 휴무하는 기간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당일 보니까 그 자업자들도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삼성 측은 협력사들과 협의해 휴업수당이 아닌 휴업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모를 공개하는 건 거부했습니다. 또 휴업수당 문제는 하청업체들끼리 나누면서 벌어진 일인 만큼 삼성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은 떠맡고 보상에선 소외된 노동자들은 삼성과 44개 협력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사기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47명이 무려 250억 원 넘게 투자를 했는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윤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모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00회에 걸친 입출금 내역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씨에게 입금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의 학부모 등 주변 지인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에서 10%의 이자를 주겠다며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런 식으로 지인 47명에게 256억 원가량을 뜯어냈습니다. 주식 투자금이 필요했고요. 기존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거기서 손실을 많이 봤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씨가 범행 초기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며 신뢰를 얻었고 피해자들이 주변 사람에게 이 씨를 소개해주면서 그 규모가 불어났습니다. 너도 애들 학원비 정도 그냥 벌어볼 생각 없냐. 50만 원을 줬더니 며칠 있다가 저한테 55만 원을 주더라고요. 언변이 굉장히 좋으니까 지점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세무사가 회계사도 있어요. 경찰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선배 6명이 신입생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배들이 열심히 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넉 달 동안 11차례 플라스틱 파이프 등으로 때렸고 수시로 뒷짐을 지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속칭 원산 폭격 등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천 다리 기둥에 래프팅 보트가 걸려있고 밧줄을 잡고 사람이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경북 봉화군 낙동강에서 7명이 타고 있던 래프팅 보트가 뒤집혔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한 명은 오늘 아침 7km가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이 한화그룹 방위산업 계열사인 한화테크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테크위는 최근 폭발 사고가 난 K9 자주포 생산업체로 업계에선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어 세무당국의 조사가 방위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말의 한 여자아이가 생방송이 한창인 스튜디오 안을 맴돌더니 앵커가 앉은 데스크에 기어 올라갑니다. 영국의 한 방송에서 엄마와 오빠가 출연해 우유 알레르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던 중 여동생이 스튜디오에 들어온 겁니다. 앵커는 방송 사고를 웃어넘겼고 아이는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스튜디오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느꼈던 혐오감을 털어놨습니다. 다음 달에 출간하는 자서전의 일부가 공개됐는데 대선 막판 TV 토론 당시에 있었던 불쾌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클린턴이 청중들 쪽으로 다가가 발언을 시작하자 트럼프가 뒤쪽으로 살며시 접근합니다. 지난해 10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트럼프의 과거 음담 패설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It was incredibly uncomfortable. He was literally breathing down my neck. My skin crawled. 클린턴은 물러서 이 소름 끼치는 남자야, 나에게서 떨어져 라 말할 생각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Maybe I have overlearned the lesson of staying calm, determined to present a composed face to the world. 클린턴이 다음 달 정식 출간될 자서전을 통해 오는 2020년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설 뜻을 밝힐지 여부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화물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로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높고 보험 적용도 안 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량 적재함에다 캠핑 공간인 캠퍼를 얹었는데 침실은 물론 화장실과 에어컨 등을 갖췄습니다. 일체형과 달리 탈부착이 가능한 탑차형 개조 차량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개조를 하면 운행 중 사고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캠핑카를 만들어내는 업체는 전국에서 50곳, 단속을 피해 암암리에 돌아다니는 차량은 5,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자 47살 건모 씨 등 3명과
업자에게 3천만 원씩 주고 개조한 차주 60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 검사 때는 캠퍼를 뗐다가 검사 후 다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선 안전 기준만 지키면 개조가 허용됩니다. 외국에서는 이 트럭 캠퍼에 대해서 저렴하게 이제 제작이 가능하고 하니까는 현실을 못 쫓아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안전 기준을 만들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만 넘으면 면세하면 안 된다는 법 개정안이 바른정당에서 나왔습니다. 수입이 적다 하여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국민 계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론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소득이 2천만 원 넘는 근로자에게 한 달에 10,000원 이상의 세금을 의무 부과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면세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면세자는 매달 월급에서 떼어갔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2005년 49%였다가 명목임금 인상으로 혜택 대상이 줄면서 2013년 32%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때 다시 급증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뒤 월급쟁이 증세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면세자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목 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저항세를 도입을 하면 조세 저항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다만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인데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국민 계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계층에게만 면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앞으로 도심의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 오류동의 주민센터가 첫 대상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도에 있는 고층 빌딩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도시마 구청사입니다. 청사 10층까지는 구청사와 상업시설이, 11층부터 49층까지는 아파트로 지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청사와 주택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일동 주민센터가 대표적입니다. 1980년대 지어진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복지와 문화체육시설, 임대주택 180호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노인정이 하나 이제 유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처럼 낡은 공공청사를 개조해 임대주택 2만 가구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국유지를 활용해 사회적 기업 8,000개와 벤처 창업 기업 4,000개를 만들어 임대료 감면 등 입주 지원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존에는 주로 국유지를 팔아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제철을 맞아 그물을 던졌다 하면 수천 마리씩 걸려 나오던 전어떼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곳이 있습니다. 전어 산지로 유명한 전남 광양만 앞바다입니다. 벌써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례없는 전어 실종 사태 현장을 밀촉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앞 바다입니다. 한창 전어잡이 제철을 맞아서 어민들이 바빠야 할 시기인데요. 그런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어선들이 포구에 수십 척이 질비하게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흘 전쯤 이곳에서 전어 집단 폐사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어민들이 사실상 조업을 포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양만 일대는 섬진강 민물과 바다가 맞닿아 있어 전남 지역 최대 전어 산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새벽 조업을 나가던 어민들이 산업단지 인근 해역에서 수천 마리의 전어떼가 집단 폐사한 것을 발견한 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바다가 전어가 둥둥둥둥 떠갖고 지금 한 3, 40년을 어업을 했었는데 처음입니다, 이런 것은. 당시 건져 올린 전어만 약 1톤, 5천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말부터 어선 20척이 하루에 2톤가량의 전어를 잡아 올렸지만 집단 폐사 이후 전어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입니다. 집단 폐사한 전어가 발견된 산업단지 바로 앞바다에 나와봤습니다. 폐사된 전어들은 모두 수거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조업 활동은 어떤지 한번 어민분들과 함께 이 그물을 던져서 전어가 얼마만큼 걸려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건져 올리는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 평소 같으면 그물 하나에 전어 100마리, 20kg 정도는 너끈히 나왔던 곳이지만 계속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초반부터 나와요. 처음에 잡으면 전어가 걸리가 있어요. 한 손 한뒤 약 2리 정도 하면 한 마리도 안 되니까 헛땅치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 20분 넘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어잡이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채 그대로 끌려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잡고기는커녕 다른 고기도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30분 넘게 이어진 조업에서 잡은 거라곤 개 2마리와 새우 1마리 뿐입니다. 물속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해저면까지 넣어봐도 물고기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민들은 전어 집단 폐사 하루 전에 있었던 여수산단 공장 화재 사고가 이번 전어 실종 사태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화재 사고로 유해 물질이 이렇게 바다로 유출되어 있지 않냐. 그 뒷날부터서 이렇게 호기가 폐사해본 뒤부터 이렇게 안 나요. 10여일간 지금 거의 출하를 안 하고 있어요. 출하를 포기를 했습니다. 전어를 파는 인근 횟집들은 다른 해안에서 잡힌 전어를 공급받아 수조를 채우고 있습니다. 요새는 잘 안 잡혀요. 요새 안 나가더라고요. 저 나가도 양이 없다니. 안 돼서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국립수산과학원 측은 원인 규명을 위해 어류 체성분과 바닷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독성 물질에 의해서 전어가 폐사한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독성 평가는 일주일쯤 넘어 걸릴 것 같은데요. 당장 다음 달 중순 전어 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사상 유례없는 전어 실종 사태로 시름에 빠진 어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그렇게 달려온 불굴의 15년, 앞으로 100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진심의 길을 달려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궁정 화가였던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루브르를 들른 이라면 누구든 이 웅장하고 화려한 그림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면서 왜 그림 속의 장면은 왕비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는 모습일까? 사실 그날 나폴레옹은 대관식 도중에 교황이 들고 있던 관을 빼앗아 스스로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자신이 교황의 권위를 초월한 존재임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용 화가 다비드는 혹여나 논란이 될까를 두려워해서 그 장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관을 쓴 나폴레옹이 왕비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는 순간만을 그림에 담았고 영웅의 신화는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하긴 나폴레옹이 유배당했던 엘바 섬을 탈출해서 파리로 입성하기 직전까지 20일 동안 시시각각 변화했던 프랑스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다비드의 그림 정도는 애교일지도 모릅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호칭은 살인마, 괴수에서 시작해서 폭군, 약탈자로 조금씩 순화되더니 급기야
황제 폐하께옵소는 궁전의 듭시였다는 낯뜨거운 표현으로까지 변모합니다. 권력에 엎드린 언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예술과 언론은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에게 왕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 이여, 이 결의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신군부 우두머리의 56회 생일을 기념해서 지어졌다는 송시. 깡패 같은 놈들이라 지켜서 오면 덜 죽일 것 같아서였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던 시인은 훗날 그렇게 말했다지만 그것이 단순히 천진함으로 기억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비드의 그림 속 나폴레옹처럼 스스로 권력이 되었던 그가 권좌에 있는 동안 제가 몸담았던 언론의 모습 역시 나폴레옹 앞에 엎드렸던 언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시 역시 그에 비하면 애교였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37년 언론이 외면했으며 목격자들은 가슴에 묻었던 광주의 이야기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독재자에게 씌워졌던 관은 벗겨진 지 오래지만 그에게 관을 씌워주었던 언론에게도 지금은 참으로 처연한 계절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국방부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 그리고 그 외에 자체 TF 구성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소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방부를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5.18 관련 문서 폐기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특별조사단 구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라도 5.18 관련 문서들이 더 이상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일단 동결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진상규명 시도 때마다 불거졌던 군의 자료 조작이나 왜곡 그리고 무단 파기 논란을 이번만큼은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사실 어제부터 저희들도 그 문제를 바로 지적하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 묶어놓은 그 자료들 그게 얼마나 공개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방부의 방침은 5.18 관련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그동안 군의 자료 공개 방식은 조사단이나 TF에서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보내면 군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한 뒤에 사본을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내에 있는 문서자료실이나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이 마이크로필름의 원본을 직접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국방부의 태도가 이렇게 이전과 좀 확실히 달라 보이는 것은 역시 이게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18 단체라든가 외부에서 참여 좀 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감 이런 걸 좀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국방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사에서만큼은 과거의 자료 왜곡이나 조작 의혹 등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에 국방부는 이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18 관련 단체나 전문가, 즉 외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단체나 전문가들은 과거 군의 태도 때문에 국방부의 자체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무사의 조난 자료나 마이크로필름 원본 등 자료 공개 범위를 넓히는 이 적극성을 보이면서 민간인, 즉 외부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국방부에 나가 있는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마침내 내일 열립니다. 5달가량 이어진 재판에서는 중요한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돌발 증인 출석이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둘러싼 공방, 그리고 재판부의 결심 공판 당시 막바지 질문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이제 내일 오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판을 취재해온 이서준 기자와 선고 쟁점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좀 정리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일 재판 결과를 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그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서준 기자, 59명의 증인 신문 가운데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은 역시 이제 정유라 씨의 돌발 출석,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의 불리한 진술을 많이 쏟아낸 바 있죠. 근데 내일 재판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일단 주목이 되죠. 예, 정유라 씨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예. 엄마가 이 삼성이 지원해준 말을 네 말처럼 타라고 했다. 삼성이 나만 지원하는지 묻자 엄마가 화를 냈다. 엄마와 삼성 임원진들이 말 세탁 직접 만났다는 등의 내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예. 모두 최순실 씨한테 들은 말이거나 최 씨와 관련된 증언들입니다.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거부한 최 씨를 대신해서 당시 최 씨 상황과 입장을 대신 말해준 셈인데요. 예. 하지만 삼성 측은 전해 들은 말이고 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내일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이 정유라 씨의 증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예, 정유라 씨 증언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당시 상황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라면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종범 수첩, 이거는 그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 역시 이제 신빙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이 되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3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예. 재판부는 이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어서 정황 증거로 채택을 하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특검이 정황과 추정으로 기소를 했다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이 뇌물 사건의 특성상 계약서, 동영상, 녹음 파일과 같은 직접 증거는 사실상 나올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내일 재판부가 이 안종범 수첩을 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지 또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회장이 이게 삼성 승계를 대가로 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입장은 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강요를 받았다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했던 증언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아버지 외에 질책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었다라고 말한 이 부분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그만큼 거절하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어서 미래전략실 해체 등은 모두 최지성 실장의 지시였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 실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독대 내용을 전달해주긴 했지만 그 뒤로는 자신이 모두 주도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예. 결국 삼성은 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의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 지원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를 한 겁니다. 예.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내일 선고를 통해 나올 전망입니다. 예, 물론 삼성 측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으나 그에 대한 반론은 특검 측에서도 이미 다 얘기를 풀어놓은 바가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은 내일 오후 2시 반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심 공판 당시에는 재판부도 꽤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공판을 마무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이재용 재판부는 재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고 결심 공판에서 특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질문들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 뜻을 가장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냐, 다시 말해서 호가호의를 했다는 거냐,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밑보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또 정유라 씨 지원에 대해서 이재용 씨에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질문 의중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선고 직전 마지막 질문이었던 만큼 결론에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재판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했는지도 내일 선고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특검 측 입장을 포함해서 양측 입장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죠. 예.
한마디로 해서 특검은 망원경을 통해 사건 전체를 보자는 입장이고 예. 그에 반해 삼성 측은 현미경처럼 사건을 세세히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정리를 하면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를 해서 삼성 돈을 받아냈고 그 와중에 삼성은 같은 시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큰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반해 삼성 측은 이 박 전 대통령 요구 때문이기보다 최순실 씨가 해코지를 할까 봐 정유라씨를 지원했다. 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그 사이사이의 세세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많은 경우에 이제 내일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일 결과와 박 전 대통령의 결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재판부도 다르니까요. 또 이것은 지금 1심이고 그래서 두 재판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것이 2심에 가서 또 상호작용하게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지난 6월에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인터넷을 고치러 온 수리기사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건 플러스 매주 목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 플러스는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른바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원한 관계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이한길 기자가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내가 아저씨 하면서 문 열고 나오면서 신고 좀 해주세요. 병원에 가야겠다는 얘기 외에는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병원에 가야겠다? 예. 지난 6월 충북 충주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사가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전화로 인터넷 수리를 요청한 50대 권모 씨. 누군가 자신의 인터넷을 느리게 했다는 피해의 망상에 빠져 저지른 살인이라고 알려진 사건. 정말 그럴까요? 사건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그렇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건 가해자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출동 중일 때 가해자인지는 몰랐죠. 취재진이 입수한 119 녹취록에 따르면 권 씨는 응급차 좀 보내달라, 살인사건, 피 터지고 난리가 났다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도주가 어려워지자 당황한 권 씨가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출동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빨리 오세요. 정작 자신의 범행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부러 자기가 먼저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에게는 나도 다쳤으니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어요. 구급차를 타고 피해자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한 권 씨는 피해자 옆 응급실 중환자 구역에 태연히 누워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생체 신고가 괜찮았어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권 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시시각각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입원을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입원하고 싶다. 입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은 권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권 씨는 도주를 위해 미리 짐을 쌌고 현금 200만 원도 준비했습니다. 열흘간의 구속, 6번의 조사 끝에 권 씨는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관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권 씨가 갑자기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요? 취재진은 권 씨의 평소 행적을 추적해봤습니다. 권 씨는 10년 전 어머니가 숨진 뒤 가족과 인연을 끊고 혼자 생활해왔습니다. 아내와 자식은 없었고 친척들과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안산 대구도 충북 고운 등을 옮겨 다니던 권 씨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건 지난 4월. 말고 부모들이 좀 가능하면 장할 일이가 없었을 거예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권 씨는 집안에서 주식 투자와 컴퓨터 게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사도 많고 그냥 대화도 없었어요.
뭐 자주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대화도 없었고. 이거는 제일 저사양의 인터넷 라인을 신청을 해서 요금을 내시는 분입니다. 삼성전자 가서 보면은 뭐 게임을 하는데 늦다, 뭐 주식을 하는데 늦다고. 스스로 만든 고립된 세계에 갇힌 권 씨. 외부와의 단절 속에 해소되지 않은 불만만이 쌓여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권 씨는 외출할 때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단순한 불만은 점점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고장내고 인터넷을 느리게 만들었다는 분노로 발전했고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성적으로 계획한 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서 지금 심신미약을 인정을 하기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건 플러스 이한길입니다. 예, 이 내용을 취재한 이한길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예, 뒷얘기를 조금 짤막하게 2분 이내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 사건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피의자 권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경찰 조사 때와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경찰에서 권 씨는 범행을 계획했고 누가 오든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예.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망상이나 아니면 뭐 충동에 의한 살인 이거는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 우선 범행 당시 피해 망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범죄의 계획성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 씨의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의 경우처럼 그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맨 이런 그 서비스 업종 종사들의 안전 문제 이건 뭐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가스 검침이나 아니면 정수기 점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인력과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예. 이번 사고 이후에 해당 업체는 서비스 기사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급했다고는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근데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것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더 조심하는 게 여태까지 상례였잖아요. 네. 그런 사건도 많았고 이번 지금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사건 2달이 넘었습니다. 숨진 피해자에게는 80대 노모, 아내, 2자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살릴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피해자가 우선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은 뒤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보통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이 1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예, 사건 플러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생긴 권련형 전자담배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련이라고 부르는 일반 담배는 종이로 말아서 태우는 방식인데 이건 전자기기에 끼워서 찌는 방법으로 피웁니다. 흡연자들 사이에선 냄새도 덜 나고 덜 해롭다고 해서 전자담배 아이폰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주제 바로 이 담배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오대영 기자, 쟁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쟁점은 간단합니다. 이 담배를 일반 담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자담배로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게 논쟁이 커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다면서 세금을 똑같이 매기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에서는 일반 담배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0원짜리 일반 담배는 3,323원을 그리고 4,300원짜리 관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에 1,739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담배는 팔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일반 담배인지 아닌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시판된 지가 한 6월부터. 그렇죠, 6월 달부터인데요. 네. 각 부처마다 이 성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 담배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반 담배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엇갈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현행 담배사업법을 보면 네. 담배를 총
9종류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네. 상당히 많죠. 관련형 전자담배를 어디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파이프 담배로 등록을 하고 신고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준비가 미비하다 보니까 국회는 법을 바꿔서 사실상 일반 담배로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피우는 방식이 같다. 유해성이 비슷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도 과세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우는 방식이 갖고 유해성이 비슷하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일반 담배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로 내세운 이유가 타당한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네, 먼저 피우는 방식이 같냐라는 네. 건데요. 이 담배는 입담배가 들어있는 권련을 전자기기에 끼워서 피우는 방식인데 권련을 쓴다는 점에서 일반 담배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로 찌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우는 방식이 같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유해성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제품을 쓰는 분들께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제조사는 유해성이 덜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달 스위스 베른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해성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 개비를 피웠을 때 아세나프텐이라는 화학물질은 일반 담배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니코틴은 84% 수준,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담배의 74%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벤조피렌의 경우에는 4% 수준으로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유해 물질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조사인 필립 모리스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체적으로 팩트체크의 형식으로 반박까지 했는데 네. 베른대 연구 방식과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 아세나프텐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면 오히려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일반 담배에 비해서 유해 물질이 90% 이상 적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내놓은 건데 그러면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검사 결과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요. 네. 일단 한국에는 그런 판단 기준 근거가 없습니다. 식약처가 지난달에 유해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FDA도 제조사가 제출한 연구 결과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덜 해롭다는 이 주장은 담배업계의 기금으로 연구된 결과다라면서 네. 유해성 여부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결국에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좀 앞으로 있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이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를 열어보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식약처장의 경고입니다. 예, 식약처장에게 경고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청와대 아침 회의에서 대변인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에게 그날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조간에 저런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 이런 그 전날 국회에서 류 처장이 총리의 질책을 짜증으로 해석한 거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그러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럼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류 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류 처장에 대한 염려가 좀 있으니 잘 좀 풀어가 주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경고가 아니고 염려와 당부였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는 이제 경고로 해석될 경우 한 번 더 잘못하면 경질 압박이 있으니 그런 것이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상 경고라는 것을 받고 류영진 처장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시간상 경고 앞뒤인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경고를 받은 뒤일 가능성이 큰데요. 어제 국회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의 대응은 조금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이것도 짜증이라고 하시겠네요. 저 짜증 내는 거 아니에요.
의임질책 색에서 피학교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한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조직을 좀 개선시켜서 예, 앞부분을 보면 전날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좀 짜증내는 투로 답을 했는데 예. 어제는 상당히 겸손하고 웃는 낯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런데 식약처의 미숙한 대응을 탓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거는 직원들이 잘못했다. 책임을 돌렸다가 여전히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네요. 예. 예. 뭐 이런저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호텔 택시 운전사입니다. 예. 김사복 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모델인 김사복 씨의 실체, 김사복 씨가 지금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 예. 얼마 전에도 김사복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얘기를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는데요. 우선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김승필 씨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김사복 씨인 건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했냐 이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김사복 씨가 오마이뉴스에 제공했던 사진인데 왼쪽이 이제 김사복 씨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취재진이 접촉이 된 한 분이 저 사진이 당시 호텔 택시 운전을 했던 김사복 씨가 맞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가용 옆에 있는 것도 맞고 또 그 혼자 있는 사진도 맞고 김사복 씨가 틀림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호텔에 오는 고급 손님들이 그냥 일반 택시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앞에 이제 있는 차량을 노맨들이 소개해줘가지고 그 차를 많이 이용했어요. 예. 예, 지금 증언한 이추열 씨는 70년대 조선호텔의 벨맨으로 근무했는데요. 그렇군요. 예, 당시에도 김사복 씨가 계속 있었고 본인은 80년에 회사를 옮겼었지만 계속 서울 시내 호텔에서 김사복 씨가 택시 자가용으로 영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영어도 꽤 잘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영화하고는 조금씩 뭐 다른 부분이 생겨나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김사복이라는 호텔 택시 기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큰데 그 김사복 씨가 힌스페터 기자를 광주로 태우고 간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 부분은 여전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우선 아들인 김승필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아버지로부터 광주에 다녀온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다른 쪽에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우선 제작사 측에서는 힌스페터 기자 미망인에게 사진을 지금 김사복 씨의 사진을 보내서 혹시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 예. 힌스페터 기자의 앨범에 비슷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비슷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1박 2일로 광주를 갔고 또 당시 사실상 전쟁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이 같이 사진을 안 찍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예. 당사자가 생존해 있으면 금방 확인이 될 텐데 힌스페터 씨가 사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도 지금 타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직접적인 확인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10월 2일의 비밀입니다. 이거 뭐 비밀식 갑니까? 10월 2일 지금 월요일이 노느냐 안 노느냐 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10월 2일 날 쉬게 되면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을 쉬는데요. 예. 오늘 한 일간지가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바로 청와대 관계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확정된 건 아니다.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또 오늘 여당의 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발표될 것이다라고 아침 회의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각자 얘기가 다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대체 10월 2일 쉬는 거냐 안 쉬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답이 뭡니까? 예, 답부터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예. 임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은데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왜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결론이 안 나옵니까? 예, 우선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을 하려면 예. 인사혁신처에서 안건을 올려서 국무회에서 결정을 돼야 되는데 물론 좀 빨리 서두르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서두르면 이건 이제 해석입니다. 예. 너무 빨리 서두르면 해외여행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임시공휴일 확정을 좀 늦추는 거 아니냐.
사실은 임시공휴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해외여행으로 다 가면 이게 사실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국내 여행을 좀 진작시키자는 것인데 예. 국내 경기를 좀 이렇게 풀기 위해서 그게 안 될까 봐 그런다는 건가요? 뭐 정확한 청와대 입장은 아닌데요. 예.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도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열흘 전 또는 6, 7일 전에 국무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 미리 확정해버리면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관가에서 예측입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에 비가 그치고 내일 낮부터 전국이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ish I knew how it would feel to be free. I wish I could break all the chains holding me. I wish I could say all the things that I should say I'm alive.